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2권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열렸던 그 문, 그 너머에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뒤틀린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16장. 의문투성이 편지와 사진을 앞에 놓고 밤새 생각한 끝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다. 그녀들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원래 아는 사이였고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멍청한 남자를 끌어들여 돈을 가로채자는 계략을 짠 것이다. 방법은 이랬다. 기미코가 남자에게 접근해 유혹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관계를 가졌을 때 미하루의 역할이 시작된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에 격분한 아내를 연기하면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때까지 돈을 마구 써댄다. 이혼 얘기가 궤도에 오르면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약속받고 헤어진다. 그리고 남자가 기미코를 찾아 나서기 전에 자취를 감춘다. 지금까지 상상도 못한 각본이었다. 미하루가 기미코에게 보낸 편지가 없었다면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편지와 사진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난 지금은 오히려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미하루가 어떤 여자인가? 이 정도 증거에는 눈 하나 깜짝할 리 없었다. 말솜씨가 뛰어난 그녀는 자신이 이혼한 뒤에 기미코와 친해졌다고 주장할 것이다. 우연히 남편의 불륜 상대와 마주쳤는데 한마디 하고 싶어 얘기를 나누는 동안 의기투합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발뺌할 게 뻔했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아냈을 때는 이미 사라져 버린 후일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하루를 만나기 전에 확증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 나는 미하루의 친정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혼 뒤 그녀의 부모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아니, 사실은 이혼하기 전에도 거의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애초에 미하루 본인이 친정에 자주 가지 않았고 부모 쪽에서도 연락이 없었다.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서로 연하장을 주고받는 정도였다. 그래서 미하루가 이혼할 때 부모에게 뭐라고 설명했는지도 나는 알지 못했다.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녀의 친정을 찾아갔다. 미하루의 부모가 그녀에게 전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예상대로 그녀의 부모는 당황했다. 딸과 이혼한 남자가 찾아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듯했다. 나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찾아가지 않았을 곳이었다. 곤혹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나는 폐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긴히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양치는 마지못해 나를 안으로 들였다. 전에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미하루의 모친은 요즘은 집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삿포로에 산다던 미하루의 오빠도 마침 집에 와 있었다. 출장길에 들렀다고 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지만 분위기가 좋을 리 만무했고 대화가 끊길 때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내가 왜 찾아왔는지 영문을 몰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실은 여쭤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꺼내자 양치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무라오카 기미코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무라오카 씨라고요? 모친이 불안한 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미하루의 부친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세요? 우리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어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미하루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부부는 다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미하루가 부모에게 이혼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미하루의 오빠는 옆에서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내 말을 듣고 있을 게 뻔했다. 미하루가 이혼에 대해 우리한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하루 어머니가 물었다. 속 시원히 털어놓을까 하다가 일단은 참기로 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진 다음이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정도 설명에 납득할 리 만무했지만 그들은 그 이상 묻지 않았다. 무라오카 기미코라는 여자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미하루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미하루에 대해 잘 몰라요. 다지유키 씨도 잘 알겠지만 집에도 거의 오지 않는 거요.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그곳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곤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럼 미하루와 친한 친구의 연락처는 아십니까? 친구. 말인가요? 모친의 얼굴에 다시 곤혹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그야 자네가 더 잘 알지 않겠나? 지금까지 침묵하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기분이 상한 말투였다. 미하루가 결혼 전 일에 대해서는 제게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도 아는 게 없네. 그러고서 미하루의 부친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 버렸다. 내가 모친을 바라보며 아버님이 저 때문에 화가 나신 모양이군요 라고 말하자 모친은 멋쩍게 웃더니 잠깐 기다려요. 하고 일어섰다. 그러는 내내 미하루의 오빠는 신문만 보고 있었다. 다시 돌아온 모친의 손에 메모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전에 그 아이가 일하던 회사 전화번호예요. 그리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요. 메모지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본 나는 그만 낙담하고 말았다. 구라모치가 전에 일하던 회사였기 때문이다. 그런 정도는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세키구치가를 나와 조금 걸었을 때였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미하루의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를 기다렸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름이 요시마사라고 했다. 자리에 앉아 마실 것을 주문하자마자 요시마사는 본론을 꺼냈다. 자네 부부가 헤어진 이유 말인데 나도 약간 짐작가는 바가 있어. 의외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가 물었다. 돈 때문이지? 내가 눈을 화들짝 떴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아느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야. 그리고 요시마사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 아이 때문에 이만저만 고생한 게 아니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긋지긋해하고 계시다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 얘기하자면 한이 없지. 우리 집안은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아이만은 사치스럽다고 할까, 화려하다고 할까, 하여튼 낭비가 심했어. 자제할 줄을 모르고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손에 넣으려 했지. 물론 빌린 돈을 갚는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곤 했네. 종업원이 커피를 가져오자 그는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었다. 결혼해서 스스로 살림을 꾸리다 보면 그런 태도가 고쳐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실패한 모양이군. 나는 미하루의 친정에 처음 인사 왔을 때를 떠올렸다. 당시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 관한 추억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사위에게 당당히 해줄 얘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자네한테도 상당히 폐를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굳이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였다. 하지만 말일세. 요시마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잠깐 뜸을 들였다. 사는 모양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야. 나 역시 아이들이 커가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어렵고 말이지. 요시마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그가 내 눈길을 외면한 채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뭐랄까, 미하루와의 금전적 문제는 둘이서 해결했으면 하네. 우리한테 얘기해봤자 뾰족한 수가 없을 걸세. 그제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요시마사는 나와 미하루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 문제의 여파가 자신들에게 미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요시마사는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뭔가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다. 아까 말한 이름 말이야. 무라오카. 기미코라고 했던가? 내 생각나는 거라도 있습니까? 성이 무라오카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미하루의 친구 중에 기미코라는 여자가 있긴 하네. 어떤 친구였나요? 그에게 달려들듯이 물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요시마사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같이 노는 사이랄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미하루가 젊어서 술집에서 일할 때 거기 자주 드나들던 손님이었다고 들었어. 미하루가 술집에서 일했어요? 내가 반문했다. 그 반대 아닌가요? 술집에서 일한 사람은 기미코라는 친구였고 미하루가 거기 놀러 간 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요시마사는 고개를 저었다. 미하루가 술집에서 일했어. 심야까지 영업하는 술집이었는데 나도 간 적이 있네. 거기서 기미코라는 여자를 만난 거야. 그건 확실해. 그리고 요시마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몸 파는 여자였어. 분위기로 알았지. 나는 턱을 끌어당기며 침을 꿀꺽 삼켰다. 몸 파는 여자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 남편을 유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래됐지? 7, 8년쯤 전인 것 같은데. 그런 친구가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미하루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기억이 없었다. 기미코를 본 적이 있다고 하셨죠? 응. 나는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말할 것도 없이 얘의 편지에 들어있던 사진이었다. 이 여자 아닌가요? 사진을 건네받은 요시마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여자야. 전에 봤을 때보다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틀림없어.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사진을 돌려받았다. 이걸로 증거는 확보됐다. 미하루도 오빠가 증인이라면 다른 말은 못할 것이다. 아까 얼핏 들으니 그 여자가 자네들의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대체 무슨 일이야? 역시 돈 문제인가? 요시마사가 물었다. 그건... 나는 말끝을 흐렸다. 미하루가 그 여자한테 돈을 빌려줘서 문제가 된 건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건 형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묻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요시마사가 머리를 극적였다. 이것으로 주목적은 달성됐다. 더는 이 남자에게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미하루도 멍청한 녀석이야. 자네같이 견실한 남자를 만났는데 말이지. 전에 사귀던 남자와의 화려한 생활을 못 잊어서 그러는지. 그의 말에 나는 동작을 멈췄다. 어떤 남자를 사귀었습니까?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만난 적도 없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라고만 들었어. 생명보험회사 말인가요? 요시마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 전이야. 뭐라고 했더라. 주식 매매를 어드바이스하는 회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했어요. 말하자면 그런 셈이지. 결국 헤어졌지만 말이야. 왜 헤어졌나요? 글쎄. 요시마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거기까지는 몰라. 미하루는 자연 소멸이라던가 뭐라던가 그렇게 말하던데 차인 거 아니겠어? 미하루와 헤어진 직후에 남자가 결혼했다니까 말이야. 애초에 남자가 양다리를 걸친 거지. 그래서 미하루는 더 있기 괴로운 나머지 회사를 그만뒀고. 가슴속에 불길한 예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혹시 그 남자 이름을 아세요? 몰라. 그런 남자가 있다는 것만 우연히 미하루에게 들었어. 그래서 그 다음 만났을 때 그 남자와 잘 지내느냐고 물었더니 자연소멸이니 뭐니 하는 거야.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더군. 부서도 갔다고 했나요? 부서는? 요시마사가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아, 맞다. 별로 큰 회사가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상대 남자가 넘버이라고 했지. 넘버이라니요? 회사의 2인자 말이야. 사장이 회사를 세웠을 당시 첫 부하 직원이었다고 하더군. 그런 남자라니 오죽 위세가 좋았겠어. 사치를 좋아하는 미하루가 끌릴 만했을 거야. 자네에게 똑같은 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거기까지 말한 요시마사가 나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자네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미하루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네. 그가 지적한 대로 내 얼굴이 창백해졌을 것이다. 내가 요시마사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찻집을 나와 휘청휘청 걷고 있었다. 넘버이. 사장이 회사를 세웠을 당시 첫 부하 직원. 구라모치가 말했었다. 사장이 사무원과 둘이서 회사를 세웠고 그 사무원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디를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미하루와의 만남, 교제, 결혼, 그리고 이혼. 갖가지 일들이 차례차례 떠오르더니 마구 뒤엉켰다.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란 쉽지 않았다. 아, 이런.
나는 길에 멈춰 서서 중얼거렸다. 그 남자는 그 비열한 냉혈한은 자신이 버린 여자를 나에게 떠넘기고 유키코를 이용해 교묘히 결혼을 유도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보았던 구라모치의 얼굴이 떠오르자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는 태연한 표정을 짓고 앉아 속으로 나를 비웃었을 것이다. 이혼을 결정했을 때도 그는 내 옆에 있었다. 그리고 미하루가 가버린 뒤 이렇게 말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야. 너무 낙담하지 마. 도대체 무슨 염치로 내게 그런 말을 했을까? 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귀어봤으니 미하루가 어떤 여자인지 구라모치는 너무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가 내게 어울리는 여자라고 했단 말인가? 그녀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다는 건가? 그럴 리 없었다. 그 더러운 놈은 자신이 버린 여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려고 그 여자를 내게 떠넘긴 것뿐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택시 안에 있었다. 행선지는 구라모치의 집이었다. 그를 만나 뭘 어쩔 작정인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분노에 몸을 맡긴 채 행동할 뿐이었다. 미나미 아오야마에 있는 구라모치의 맨션에 도착하자 1층 출입구에서 인터폰을 눌렀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다. 여러 번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다. 그제야 구라모치가 행방을 감췄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유키코도 외출한 것 같았다. 혀를 차며 돌아서려 했을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검은 점퍼를 입은 40세가량의 남자가 서 있었다. 몸집이 작고 회색에 가까운 얼굴빛에 눈이 흐리멍덩했다. 구라모치와 아는 사이요? 남자가 낮은 음성으로 내게 물었다. 내가 인터폰 누르는 모습을 뒤에 서서 본 듯했다. 구라모치를 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직감적으로 판단했다. 남자의 눈이 적의와 경계심으로 가득한 것을 봤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가구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명함을 건넸다. 신제품이 입하돼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선생님도 이 맨션에 사십니까? 남자는 말없이 내게 명함을 돌려줬다. 그런 것에는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다. 맨션을 나오면서 알아챈 사실이지만 도로변에 자동차 몇 대가 주차되어 있고 그 안에는 하나같이 인상이 안 좋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구라모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다시 택시를 잡아탔다. 구라모치에게 따지는 건 나중에 해도 될 일이었다. 일단 미하루를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내가 자신의 친정에 갔었다는 사실을 오빠에게 들었을지도 몰랐다. 만일 내가 자신의 계략을 눈치챘다는 사실을 알면 행방을 감출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미하루를 만나야 했다. 미하루가 사는 곳에 가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맨션 앞에 서자 다시금 증오심이 끌어올랐다. 내가 사는 곳보다 훨씬 호화로운 신축 건물이었다. 그곳 역시 출입구에 잠금 장치가 있었다. 구라모치의 맨션과 마찬가지로 방문하려는 세대를 인터폰으로 호출해야 했다. 나는 인터폰으로 다가가다 말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미하루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을지도 몰랐다. 생각을 정리한 후 미하루의 집 호수를 눌렀다. 네? 미하루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렸다. 세키구치 씨, 택배 왔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대답했다. 네? 기운 없는 대답과 함께 찰칵, 잠금장치 풀리는 소리가 났다. 미하루의 집 앞까지 간 나는 도어 스코프에 몸을 바짝 들이댄 채 벨을 눌렀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미하루가 도장을 손에 쥔 채 누가 뭘 보냈을까 하고 기대에 차서 현관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이윽고 도어 록이 풀리고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회색 스웨터 차림의 미하루가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이 열린 사이로 발을 밀어 넣었다. 그 모습을 본 그녀가 필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대체? 할 얘기가 있어. 난 없어요. 이제 와서 당신이랑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녀가 나를 노려봤다. 택배라느니 하면서 사람을 속이다니. 일단 좀 들어가지. 싫다고 했잖아. 그 발 빼지 않으면 소리 지를 거야. 증오를 드러내는 그녀의 얼굴 앞에 나는 이의 사진을 들이밀었다. 그녀의 미간에 잔뜩 잡혀있던 주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사진 본 적 있지? 왜 당신이 그걸 갖고 있어요? 미하루가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알고 싶으면 들여보내 좋아하니 그보다 우선 이 사진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겠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고개를 돌린 미하루의 턱 양옆이 파들거렸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잖아. 왜 당신이 이 여자랑 같이 있는 거지? 그녀가 후 한숨을 쉬었다. 동시에 문을 닫으려고 애쓰던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그 틈을 노려 현관으로 미끄러지듯이 들어갔다.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녀가 불퉁스럽게 말했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해. 그간의 경위를 얘기해봐. 미하루가 또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와요 라고 내뱉듯이 말했다. 그녀의 집에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당시 사용하던 가구와 전자제품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어지럽게 흩어져 있기는 그때나 마찬가지였다. 문이 열려있는 옷장 앞에 유명 브랜드 로고가 찍힌 상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그것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였다. 차? 아니면 커피? 됐어? 어서 설명이나 해봐. 미하루가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앉더니 또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사진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당신한테 있죠? 그건 나중에 말해준다고 했잖아. 먼저 물어본 건 나야. 그러나 미하루는 내가 어떻게 그 사진을 손에 넣었는지에 온 신경이가 있는 듯했다. 혹시 그 집에 들어가서 훔쳤어요. 그 사진은 내가 보낸 건데?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를 힐끗 곁눈질로 보았다. 설마 우편함에서 훔친 건 아니겠죠? 글쎄 나중에 설명해 준다니까. 우선 이 사진에 대해 해명해봐. 데라오카 리에코가 같이 찍혔어. 나를 유혹한 그 리에코 말이야. 아니지. 본명은 따로 있지. 무라오카 기미코라던가. 어쨌든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다니 어지간히 친한 사이인 모양이야. 그러자 가면처럼 무표정하던 미하루의 뺨이 움찔했다. 여행 간 사실까지 알았어요. 역시 편지를 봤군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그렇군요.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미코의 집에 찾아갔군요. 그리고 그녀의 우편물을 훔쳤고요.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하지. 마음대로 상상해요. 우리는 이혼한 사이예요. 내가 누구랑 여행을 가건 그건 내 자유 아닌가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 여자는 나를 유혹해서 우리가 이혼하도록 만들었어. 그런 여자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친해졌지? 그건 내 자유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둘러댈 건가? 미리 말해두는데 나랑 이혼한 후에 그 여자와 친해졌다느니 하는 변명은 안 통해. 두 사람이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거 다 알고 왔어. 그 여자, 몸 파는 여자였지? 당신이 일하던 술집 단골이었고 말이야. 내가 거기까지 알아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미하루는 심통이 난 표정으로 고개를 휙 옆으로 돌렸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궁리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미하루는 그런 여자였다. 대답해 보시지. 아이, 짜증나. 미하루가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지저분하게도 군해, 정말. 당신이 기미코랑 잔 건 사실이잖아. 유혹에 홀랑 넘어간 사람이 누구야? 당신 아니야? 그런데 기어코 기미코 집까지 찾아내서 편지를 훔치다니. 나 참 창피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머리에 열이 올랐다. 너희가 꾸민 짓이잖아.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이혼할 구실을 만든 거잖아. 뭐야, 왜 그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멍청한 인간 같으니. 다른 볼일 없으면 나가. 너도 인정하는 거지? 그건 함정이었다고 인정하지? 큰소리 치지 마. 당신이 바람 피운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그건 민사로도 형사로도 사건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생활비는 계속 받겠어. 미하루가 이를 드러내며 발악하는 모습을 보며 내 이성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나는 벌떡 일어서서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2권, 16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